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흔적의 역사 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거세된 남성 환관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마영 기자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괜찮습니다. 조금 남사스러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성들 어떤 중요 부위 이런 잘린다고 자른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남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잖아요. 네. 사실 또 죽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나라 시대 유명한 역사가 있죠. 불후의 역사가. 근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를 쓴 사마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네. 흉노종한테 투항했던 장군을 변호하다가 궁형이라는 걸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치욕을 느꼈는지 사기라든가 한서 이런 데 이제 보면 사마천의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욕. 그러니까 치욕이라는 단어를 19번이나 쓰게 되거든요. 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은 없다. 거세가 되어갖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됐다. 하루에도 창자가 9번이나 끊어진다. 아, 몸이 망가져서 이제 쓸모가 없게 됐다. 이렇게 이제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스스로 거세에서 환관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해답은 굉장히 간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황명실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역사서인데요. 명나라판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스스로 거세를 하고서 환관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환관은 황제의 배후에서 황제를 조종해서 권세를 장악한다. 그 위세는 구적에 이른다.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때문에 하여튼 너도 나도 자기 자식이나 손자들을 거세하게 해서 부귀를 꿈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황제의 배후에서 권세를 장악한다. 그럼 요즘에 말 나오는 것처럼 측근 정치인가요? 예, 우리 문고리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문고리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황제의 방을 여는 문고리를 잡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제 환관이 그렇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을 자르면서까지 이제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가요? 환관의 역사가 매우 뿌리 깊다고 하던데요. 예,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9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천적인 고자도 있고 스스로 고자를 만든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또 환관을 뜻하는 유너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침대를 지키는 사람 어떤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서는요. 합창단, 네. 터들이 합창단 경우는 소프라노 가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남자 어린애를 이제 거세를 시켜가지고 유럽 각지의 오페라단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이제 미성으로 만들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비극인 거죠.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동양에서는 어땠나요? 상나라 시대니까요. 기원전 1300년에서 1046년 사이니까 그때 이제 각골문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예.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3300년에서 3000년쯤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상나라 무정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점을 치면서 하늘 신에게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짐이 강족 노예의 성기를 자르는 형벌을 내리려 한다. 어떻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늘 신에게 물어보는 점을 치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강족을 노예로 잡았는데 강족 노예의 생식기를 자르는 형벌을 기록하는 거죠. 이 강족이라는 게 사실은 중국 서북 쪽에 있는 이민족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상나라 이 무정왕이라는 분이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여가지고 영토를 굉장히 넓혔었어요. 이제 강족 포로들 잡아가지고 예. 거세를 시킨 다음에 환관으로 이제 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늘 궁금하던데요. 어떻게 거세를 했을까? 예, 지금처럼 이제 외과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정은 굉장히 끔찍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보면 이제 가늘고 강한 털실로 성기를 묶은 다음에 예리한 면도날로 잘라냈다. 그리고 출혈이 날 거 아닙니까? 예. 재나 혹은 뜨거운 기름으로 이제 지혈을 했다 그러고 요도에는 금속성 막대를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배꼽 아래 부분에 이제 뜨거운 모래를 덮어놓고 5일에서 6일 정도 그냥 방치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예. 사망률이 60%에 이르렀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유, 참 끔찍하네요. 예. 동양에서도 같은 방법을 썼어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수술자 성기 피수술자죠. 뜨거운 후추탕이라 그러는데 고춧가루 예. 3번 정도 세척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좀
그 마취랄까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난 모양의 작은 칼로 이제 그 양근과 음낭을 동시에 잘라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예. 요도에는 이제 뭐 납침 나무못을 이제 삽입을 시킨 다음에 상처자리를 냉수로 이렇게 적시고 뭐 조심스럽게 뭐 감싸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술이 끝나면 이제 한 3일 정도 그 지난 다음에 요도에 삽입한 나무못 그런 것들 뽑으면 이제 분수처럼 그 오줌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성공을 뜻하는 신호였다 그럽니다. 아. 만약에 오줌이 안 나오면 어디론가 이제 새어나간 거기 때문에 실패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곧 죽음과 뭐 직결되는 그런 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 그럽니다. 되게 상상하니까 예. 정말 끔찍한데요. 수술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얼추 상처가 아물고 그때부터 이제 환관의 실물을 좀 습득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1년이 지나면 궁궐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환관의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좀 민망한 질문인가요? 거기 이제 잘라낸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것도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버리면 큰일 나는데요. 이 잘린 약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 방부 처리를 잘 해가지고 높은 선반 위에 잘 모셔뒀다 그럽니다. 그 이 환관들 같은 경우는 그 약물을 보물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승진 심사를 할 때 이게 가짜 환관이 아니냐 기냐 이렇게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걸 입증하려고 보물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승진 심사에서 그 보물을 시험한다고 해가지고 험보라고 했다 그럽니다. 험이라는 게 시험말 험자에다가 이제 보물 보자를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도 환관 후보자들은 넘쳐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623년 같은 경우는 그 결혼된 환관을 뽑으려고 이제 한 3,000명 뽑으려고 그랬다는데요. 예. 2만 명이나 지원했다 그럽니다. 뭐 한 뭐 지금 몇 대 몇인가 6점 뭐 몇 대 1이 넘었다 그러는 거죠. 대학 입시보다 더 어려웠다 그러는 거죠. 취업난 네, 정도. 취업.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교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효경은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부모가 물려준 육신을 보존하는 것이 효의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뭐 거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환관이 돼가지고 황제를 이제 지금거리에서 모시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집안을 위해서든 뭐 후손을 위해서든 뭐 그래서 거세를 하게 되는 거죠. 황제 곁에 있다고 이제 굳이 거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을 두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 보면은 그 주례라고 있습니다. 주례. 그 뭐냐면 고대 중국의 예법과 제도를 기록한 책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환관의 그 임무가 나오는데 왕궁을 수호하고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왕의 처첩 그리고 여자 관리들을 감독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내정이라는 게 궁궐이 보면 내밀한 공간이고 여자들만이 사는 거거든요. 황제 여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남성을 상실한 어떻게 보면 거세된 남자들이었던 거. 그래야지 됐던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직책은 아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뭐 이 왕궁 수하 그러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여자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네. 별로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주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아주 그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황관의 우두머리가 엄윤이라는 직책이 있거든요. 예. 그 직책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제 그냥 뭐냐면 궁궐 안의 재상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나중에 국정을 어떻게 농단할 어떤 여지를 남기는 어떤 그런 해석이 아니었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황관이 구중궁궐의 내부를 다 맡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주와 왕족들이 황관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황관이 군주의 성생활에도 관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저 황제 그 잠자리를 담당하는 그 직책이 경사방 태감이라고 있습니다. 그 황관인데요. 예. 경사방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데 경사 그러면 공경경자에다가 일사자거든요. 뭐 이렇게 공경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황제의 은밀한 사생활을 관장하는 그런 황관입니다. 그 경사방 태감이라 그러는데 이제 황제가 후궁을 낙점을 하게 되잖아요. 하루 밤 지낼 후궁을 낙점을 하게 되면 그 경사방 황관이 후궁을 나체로 벗겨가지고 새털로 이렇게 만든 털옷으로 싸서 잘 입혀가지고 업고 침실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무슨 의미냐면 이게 뭐 이 황관이라는 게 궁궐 내부의 일, 어떤 뭐 왕과 왕족의 어떤 내밀한 일 그런 것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런 직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황관은 황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황제가 보통 이제 황자 시절이라고 그리고 네. 황태자 시절에 그때부터 이제 수발을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친구처럼 아니면 뭐 스승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황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언어 사용법이라든가 식사법이라든가 보행법이라든가 그래서 궁중의 예절 교육을 이제 담당을 했던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성교육까지 시켰다는데요. 뭐 내정에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환희불이라 그래가지고 짐승의 어떤 교미 형태 그런 네. 걸 적나라하게 묘사한 게 라마불의 비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뭐 붙잡고 교육까지 시켰다 그러는 건데요. 뭐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어린 황자라든가 황태자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황위에 오르게 되면 같이 성장한 황관도 이제 식구처럼 대하게 되고 스승처럼 대하게 되는 거죠. 친구이자 식구이자 스승 예, 스승으로 변했던 거죠. 이 유명한 요즘에 제일 회자 많이 됐던 십상시도 그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영제라는 분인데요. 이 영제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십상시 가운데서도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 있었어요. 그 장량하고 조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입버릇처럼 영제가 그랬다 그럽니다. 장상시는 나의 아버지, 조상시는 나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네. 어쨌든 그 십상시 때문에 후한의 멸망이 이제 가속화가 됐는데 그 십상시들이 어땠냐면 이제 그때 영제가 12살에 등극을 했거든요. 네. 그 주색에 막 빠뜨리면서 그 황제는 이제 당신은 그냥 뭐 술만 먹고 여자만 밝히고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정을 뭐 마음대로 주물렀는데요. 이게 아주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최초로 황관 재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보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냐면 그 주인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게 주인님이라는 게 이제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당나라 네. 대종이라는 분인데 주인님은 가만히 계세요. 바깥일은 이 늙은이의 처분에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중굴건 내부에서 그냥 즐기기만 하고 있어라. 모든 국정은 내가 다 하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당나라 현종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정권을 잡았던 황관이 있었는데 고력사라는 분인데 그 고력사한테 현종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 노인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 고력사라는 또 황관은 그 황제한테 또 대가님 그 가로 열고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뭐 주인님 예. 주인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님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 현종의 아들이 숙종인데 네. 그 숙종은 또 고력사라는 황관한테 형이라 그랬다는 뭐 그랬다 그러네요. 황관 학교까지 있었다면서요? 예, 명나라 때 얘기인데요. 명나라가 사실은 그 황간의 나라라고 뭐 했을 만큼 네. 황간들이 득세한 저 제국입니다. 그 명나라 5대 황제가 선종이라는 분인데 나름 이 명분인데요. 네. 이분이 그 내서당이라 그래가지고 황간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까지 세웁니다. 여기서 이제 10세 이하 어린이 200에서 300명 정도가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이거를 두고서 이제 고연무라는 학자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내서당이 설치되면서 붓을 잡는 황관들이 과대평가가 됐다. 그 대권이 모두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 이렇게 아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명나라를 세운 명태조 주원장은 황관을 싫어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원장이 그 송나라 때부터 이어진 그런 재상 정치를 폐지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그 정무를 황제가 담당하는 황제로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관을 배격하는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다시 황관들이 대접을 받게 됐어요? 예, 그 3대 황제가 이제 영락제라고 우리가 성조라고 하는데요. 영락제가 등극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2대 황제가 주원장의 장남인 건문제였는데 그 사람 역시 황관을 혐오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 아까 얘기했던 영락제거든요. 이분이 연왕이라 그래갖고 제후국으로 이제 그 있었어요. 북경에 있었거든요. 네.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4년간의 그 반란 끝에 결국은 이제 황위를 창탈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영락제가 되는데요. 당시에 명나라 수도가 남경인데 그게 이제 영락제라는 분이 북경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앙 무대에는 어떻게 보면 기반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황간 세력을 측근으로 두고 그 황간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간 정치가 다시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황관들로 조직된 비밀 경찰 조직까지 세웠다면서요? 예, 그 지금 말씀드렸던 영락제가 정권을 잡았을 때 명나라 수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남경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중앙의 유학자들이 영락제한테 좀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영락제가 이제 황관들을 중심으로 한 비밀 경찰 조직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동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동창이 굉장히 조직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죄인을 수용하는 감옥을 뭐 만들었고 그래서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체포하고 투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또 주고 네. 동창의 장관이 또 누구였냐면 병필태감이라 그래가지고 황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락제 같은 경우는 경찰권까지 황관한테 줬고 또 감찰권까지 또 황관한테 줍니다. 그래서 영락제가 그 북쪽으로는 몽골, 남쪽으로는 안남까지 원정을 내보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황관을 다시 파견을 합니다. 파견해가지고
원정군 장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거죠. 예. 그 해외 원정 보낼 때는 아예 환관들을 책임자로 보내는데요. 우리가 그 이 동아시아사나 한국사나 이렇게 보면은 그 정화라는 분이 있어요. 정화의 어떤 해외 원정을 뭐 명나라 때 해외 원정을 이끌었다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 뭐 기억이 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25년간에 7번이나 해외 원정을 떠나는데 그래서 그 이 해외 그 식민지도 뭐 개척을 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 이분이 황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황관 후연 그다음에 황관 이시야 이런 분들 티벳이나 만주로 이렇게 보내는 아예 그냥 원정단을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뭐 외교, 감찰, 경찰군 권력이 예,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황간의 나라라고 명나라를 예.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문고리 권력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 왜 황관을 두고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문서가 사실은 내각을 우리가 명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식 비서 조직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 내각을 통해서 이제 황제에게 이제 올라오기 마련인데 황제가 그러면 이제 최종 결정을 하고 비답이라고 해갖고 사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대신하고 황제 공문서로 올라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더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이 황관이에요. 그렇죠. 이제 공문서를 결제할 때 황관이 장난을 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지만 황제 결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병필태감이라는 황관이었거든요. 예. 그 아까 얘기했듯이 병필태감이라는 게 누구냐면 그 비밀 경찰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창. 네네. 동창의 장관을 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하의 모든 정보가 그 병필태감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해서 황제로 올라오는 모든 공문서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상주문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병필태감이 중간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공문서나 그 사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보를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부정부패가 심하고 뭐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다른 의견을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첨부를 하게 되니까 네. 황제는 그 병필태감의 의견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 좌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가 공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그런 어떻게 보면 병필태감 황간의 조직에 의한 어떻게 보면 비공식 루트에 의한 다른 의견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가 황관들의 손아귀에서 이제 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측근 정치의 폐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문고리 정치에 우리가 흔히 폐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라 하냐면 정식 조직을 거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측근 정치의 폐해 그런 것들이 적나하게 드러나는 건데요. 그걸 이제 흔히 우리가 그림자 내각이니 비선 정치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공간적인 거리도 권력을 좌우했다고 하는데요. 뭐 청와대도 뭐 공간적인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명나라 청나라 도성이 자금성이잖아요. 그 1407년부터 자금성이 도성이 됐다 그러는데 예. 거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황명을 받게 되면 황궁의 정문 앞에 와가지고 그 황명을 받들게 되는데 예. 더 이상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내정 안에 있잖아요. 황관들 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황제를 지금거리에서 모시게 되니까 담벼락 하나 사이를 두고서 이제 황관과 관료 사이의 차이가 엄청나게 뭐 현격했던 것이죠. 청와대도 그럴까요? 글쎄요. 제가 뭐 장담할 수가 없는데 잘 모르겠네요. 뭐. 네. 그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이름이든 역사에 이름을 날린 황관들이 많을 텐데요. 명나라뿐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가요. 아마 그 우리가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차이나를 뭐 명칭이 친에서 그렇죠. 나왔다 예, 그러는데요. 그 통일 진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황간 조고입니다. 그 조고가 가장 악명이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고라면 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로 뽑은 지록이마해 네, 그 그렇죠. 조고인가요? 그 뭐 잘 아시겠죠. 그 네. 지록이마가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 자기가 모시던 황제 앞에서 네. 사슴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황제한테 이것은 말입니다라고 얘기를 우겼던 거죠. 그 황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네. 조고들이 이제 대신들 앞에서 이게 말이냐 사슴이냐고 다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고가 그때만 해도 황제보다 더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으니까 대신들이 상당수가 이제 뭐 말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지록위마 그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고사가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조고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황제에 오르려고 그래가지고 그 지록이마라는 그런 그로 해서 그 다른 대신들을 시험했던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럼 조고는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섰어요? 그야말로 하여튼 문거리 권력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들어보면 재밌는데요. 예. 조고는 사실은 그 진시황 치하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었냐면
중거부령과 부세령이라는 직책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거부령이라는 게 뭐냐면 황제의 어가, 예. 어차를 담당하는 총책임자고 부세령은 황제의 옥새를 담당하는 총책임자거든요. 그 황제의 발이 되었고 또 황제의 결재권을 틀어진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시황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진시황 같은 경우는 모든 정무를 이 근수로 달아가지고 오늘 요만큼은 해야 되겠다라 그러면은 반드시 네. 하고 밤을 샐 정도로 만기칠람의 아주 상징처럼 느껴지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은 정무를 못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황관한테 이런 직책을 안 줬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진시황이 예. 그 전국을 순행하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로 지금 따지면 그 현장 지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고가 문고리를 잡았나요? 그렇죠. 이제 당시에 시황제의 어가를 못 쳤던 사람이 그 진시황의 막내 아들 호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승상 이사인데 이사라는 분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총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간 조고였습니다. 그 진시황이 사실은 죽으려고 말할 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조고를 부릅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데요, 공식적으로. 네. 왜 조고냐면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인물하게 써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장남이 부소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변경에 있었거든요. 네. 장남 부소에게 황위를 넘겨주라라는 유언을 조고한테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죽어요. 근데 이제 조고는 어떠냐면 그 장남 부소에게 유서를 보내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이제 그 막내 아들 아까 얘기했던 호해라고 있었고 네. 그 승상 이사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두 사람을 반 협박, 반 설득을 해가지고 유서를 조작하게 되고 호해를 황제로 만듭니다. 이게 사실 승상 이사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예. 진나라를 어떻게 보면 만든 어떻게 보면 진시황을 도와서 만든 굉장히 큰 유공자거든요. 그 예.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도 통일 진나라가 못 됐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도 어떤 변제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장남 부소에게 어떤 유언을 이게 조작해서 보내냐 하면 자결하라는 유서를 조작을 해서 보냅니다. 그 유서를 받아든 장남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정권 찬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죽었는데도 그걸 알리지 않고 그 이제 진나라 서울이 그때 함양이었거든요. 예. 올라올 때까지 진시황의 죽음을 뭐 알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황제 시신이 그 황제 어가에서 썩어 문드러질 거 아닙니까? 예. 냄새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어가에다는 뭘 집어넣냐면 썩은 생선을 아주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썩은 생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숨기게 되는 거죠. 진나라가 조고의 손에 좌우됐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조고가 또 하나 자리를 하나 노리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자리에 오릅니다. 뭐냐면 대궐의 출입을 총관리하는 자리인데요. 낭중령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중거부령으로는 황제의 어가를 관리를 했고 네. 부세령으로 황제의 옥새를 통제했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신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낭중령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황제의 문고리를 잡은 거네요. 전형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황간 조고가 그 진이세 황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호해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폐하는 어립니다. 조정에서 대신들하고 정사를 논하게 되면 결국 폐하의 단점만 보이게 된다. 단점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폐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죠? 그러니까 황제와 대신들과의 소통 이걸 완전히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는 늘 구중궁궐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모든 국사는 조고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폐해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다른 신하 백성들하고 소통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군주잖아요. 네. 그 문고리 권력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제 그 군주와 백성들과의 소통을 막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나와요. 당나라 때 이제 문종 때인데 그때 황간 구사랑이라고 있는데요. 후배 황간들한테 이걸 가르쳐요. 뭐냐면 군주를 조정하는 법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나와요. 천자를 한가롭게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호화 생활에 몰두하게 해라. 그리고 그 눈과 귀를 즐겁게 하라. 절대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줘서는 안 된다. 예. 그래야 황간의 뜻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섭네요. 네. 결국 진나라는 조고 때문에 멸망한 건가요? 멸망이 가속화됐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이 진시황의 정책이 잘못된 네.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통일할 때까지는 그 철권 정치를 휘두르고 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잖아요. 예. 뭐 도량령도 통일을 하게 되고 문자도 통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통일된 다음에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굉장히 또 강한 정책을 밀어붙여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이게 곤란에 도탄에 빠뜨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황간 조고가
득세를 함으로 해가지고 멸망이 가속화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진이세 호해가 황제가 된 지 불과 한 4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황관을 꼽으라면 누가 있나요? 아까 뭐 명나라가 황관의 나라라 그랬는데요. 아주 악명 높은 황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위충현이라는 사람이 들 수 있겠죠. 이분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1624년에 그 조선인인데 홍익환이라는 분이 명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 조천 항해록이라 그래서 사신일기를 씁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하의 권세를 가진 첫 번째는 태감 위충현이고 둘째는 객시이고 셋째가 황상 즉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제 명나라 백성들이 당시에 황관 위충현과 그의 내연녀 객시가 내연녀거든요. 네. 내연녀의 위세가 그때 당시에 황제가 명나라 희종이었는데 명희종을 능가했다라고 수군거렸다는 거죠. 위충현은 근데 황관인데 내연녀가 어떻게 생겨요? 그 위충현하고 사탐한 여인이 아까 얘기했던 객시라 그랬는데 네. 객시가 그 명황제 희종의 유모였다 그러는데요. 40살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가끔씩 거세한 황관들 같은 경우도 남성을 회복하는 경우가 좀 있었다 그러는데요. 네. 위충현 같은 경우는 좀 섬뜩한 비법으로 뭐 남성을 회복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뇌를 생으로 씹어 먹었다. 그래서 양도를 회복했다. 이런 아주 끔찍한 그 비화가 전해집니다. 끔찍하네. 네. 근데 권세는 어느 정도였길래요? 그 위충현을 뭐 호위하는 황관이 3,000명이나 했다 그러고요. 궁중에서 막 훈련을 했다 그러고 뭐 황제 앞에서도 뭐 말에서도 안 내렸다 그러네요. 네. 9,000세, 9,900세는 무슨 말이에요? 사실 그 황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뭐 만세 이렇게 부르고 뭐 그러잖아요. 만세삼창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황제한테만 만세고 그 제후국의 그 임금한테는 천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임금한테는 천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게 이제 법도입니다. 야. 예, 그런데 위충현이가 외출할 때는 차마 만세라고는 부를 수는 없고 뭐 천세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9천세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9,900세까지 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가 얼마나 그 컸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900이 늘면서 권세가 더 늘어난 거네요. 위충현을 공자가 비유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권세가 커지니까 이게 선비들이 이제 아부하는 사람들만 해도 한 40만 명이 됐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위충현을 공자한테 비유를 하면서 살아있는 위충현의 사당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왕 옆에 세우자 뭐 이렇게 하는 유생도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살아있는 위충현을 모신 생사당이 등장했다 그럽니다. 그 사당에는 이제 그 침향이라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나는 향나무로 만든 그 위충현의 목상 실제로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산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 목상까지 조성을 했다 그러네요. 동상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충현과 버금가는 자도 있었다면서요? 그 위충현보다 한 100여 년 전 인물인데 유군이라는 아주 그 황관도 있습니다. 유군은 지난번 능지처참 설명할 때 수천 번이나 칼질형을 받았다는 사람인가요? 끔찍한 그때 말씀 듣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유군이 이 바로할 때 황제가 그때 무종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어떻게 보면 낭만파일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는데 정무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하지 않았고 밤낮으로 하여튼 음주가음에 심취를 해가지고 뭐 밤에는 골 밖으로 나가고 육악에서 놀았다 그러는데 육악이라는 게 사실 요즘 보면 집창촌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데서 황제가 놀았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황관들을 또 직결시켜 놓고서 전쟁 놀이를 막 벌이고 활 잘 쓰는 황관들한테 뭐 이렇게 활쏘게 하라 그러고 북경시내가 하여튼 뭐 쫓고 쫓기는 황관들 때문에 아주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황제입니까. 그러니까 네. 유군이 이제 그때는 황제 놀라 그러고 자기는 다른 7명 황관 7명하고 이제 한패를 이뤄가지고 황제의 타락을 좀 더 부추기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서에는 유군을 포함한 8명의 황관을 8호라고 일컬었습니다. 8명의 호랑이 뭐 이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신하들이 단체 기합까지 받았다고요. 유군이라는 그 일파가 하여튼 뭐 황제 결제를 뭐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그 이 노신들을 다 쫓아냈다 그러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찌는 듯한 무더위 여기 조정백관들을 광장에 모아두고서 하루 종일 엎드려 뻗쳐 시켰다 그러는데요. 말하자면 단체 기합, 단체 얼차려 이렇게 줬다 그러는 거죠. 근데 대신들은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로는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이 없잖아요. 뭐 나중에는 뭐 자식도 줬다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어 갖고 자기가 모시는 황제가 이제 사랑이 식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또 죽고 새 황제가 오면 또 다른 황관이 또 득세하게 되고 뭐 그래서 그
전에 그 득세했던 환관들의 운명이 급전직하가 되는 건데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문고리 권력이 원조라고 그러죠. 조고. 예. 결국 삼족이 처참하게 죽었고 위충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결을 했는데요. 예. 새 황제가 등장을 하니까 자결을 했거든요. 막 이게 핍박을 당하니까 그 새 황제가 자결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는데 그 시신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버리는 극형. 이거를 우리가 천참만륙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 형을 다시 내려갖고 어떻게 보면 부관참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유군이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더 처참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모반죄를 이제 뒤집어 쓰게 되는데요. 무려 3,357의 절개형. 그러니까 뼈만 남기고 살점을 다 발라내는 그런 아주 혹독한 능지처참형을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군이 전성기 때 모인 황금이 24만 덩이가 됐다 그럽니다. 그것이 6만 양이나 됐다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그 일장춘몽이었던 거죠. 영화는 한순간이고 말로는 끔찍하네요. 문헌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침 이슬 같은 운명. 어떻게 보면 좋은 편일 수 있는데 네. 새벽에 이제 아침 이슬이 살짝 맺혔다가 금방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조로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환관들 같은 경우는 자식도 없고 세습할 수도 없고 그냥 황제의 사랑이 식으면 끝장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찰나의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였다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환관 이야기를 못했네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얘기하다가 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음 주로 넘길까 생각이 되네요.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는 환관, 그 측근 정치는 어땠을까요? 그 뭐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그 우리나라의 환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